2027년 인간 노동의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집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뉴스가 아니라 경제 구조가 뒤집히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믿어온 자동화의 순서는 현실에서 정반대로 전개됐습니다. 가장 먼저 흔들린 것은 인간만의 영역이라 믿었던 창작이었습니다. 그 다음 AI는 코딩과 설계 같은 논리 노동까지 빠르게 잠식했습니다. 그리고 오래 버틸 것 같던 단순 육체 노동마저 더는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과거의 로봇은 통제된 공장 안에서만 움직였지만 이제는 불규칙한 현실로 들어옵니다. 2026년과 2027년은 소프트웨어 AI가 물리적 신체를 얻는 첫 시점입니다. 이제 인공지능은 화면 안에서 답만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현실을 직접 바꾸는 행위자가 됩니다. 핵심은 지능의 향상이 아니라 지능이 현실에 손과 발을 갖게 됐다는 점입니다. 이 한 줄이 이번 변곡점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이 변화는 창작과 코딩을 넘어 가사와 산업 현장으로 동시에 번집니다. 그래서 2027년은 자동화의 연장이 아니라 대체 경계선이 사라지는 해입니다. 문제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고 본질은 생산 함수 자체가 바뀐다는 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아직 이 변화를 신기한 데모 정도로만 보고 있습니다. 보여주기용 시연처럼 보였던 장면들이 이제는 경제 현실의 전조로 뒤집히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봐야 할 것은 기술 스펙이 아니라 사회가 어떤 순서로 재편되느냐입니다. 과거에는 인간이 기계를 보조했지만 앞으로는 기계가 인간 경제를 재설계하게 됩니다. 이제 질문은 무엇이 자동화되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끝까지 인간의 몫으로 남느냐입니다. 그리고 이 섹션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왜 가능한지 이제 휴머노이드가 현실이 되는 기술적 이유를 보겠습니다. 기존 산업용 로봇은 통제된 공간에서 정해진 궤적을 반복하는 기계였습니다. 반면 차세대 휴머노이드는 불규칙한 현실 환경 자체를 상대하도록 설계됩니다. 핵심 차이는 규칙을 하나씩 넣는 방식에서 보고 배우는 방식으로 넘어갔다는 점입니다. 최신 휴머노이드는 단일 신경망 구조로 입력부터 행동까지 한 흐름으로 연결합니다. 이게 바로 엔드투엔드 신경망의 혁신입니다. 로봇은 인간의 1인칭과 3인칭 비디오를 보며 작업을 모방학습합니다. 즉, 누가 코드를 길게 짜주는 것이 아니라 시범이 곧 학습 데이터가 됩니다. 초기 시연이 원격 조작 비판을 받았던 이유도 바로 자율성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도약은 그 한계를 비디오 기반 자율학습으로 밀어냈습니다. 특히 정밀 손 기술은 이번 전환의 핵심 돌파구입니다. 보고서는 이 손이 26개의 구동기와 22 자율도를 통해 미세한 손가락 움직임을 구현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능력 덕분에 로봇은 단순히 잡는 수준을 넘어 정밀 조작으로 들어갑니다. 과거에 어려웠던 바느질이나 부품 조립 같은 작업이 여기서 가능해집니다. 학습 속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로봇은 매일 100개 이상의 새로운 작업을 스스로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산업 현장이 하나의 범용 로봇 플랫폼으로 연결됩니다. 한 대의 로봇이 복잡한 다단계 작업을 연속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범용성은 결국 경제성으로 연결됩니다. 보고서가 말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정리하면 휴머노이드의 경쟁력은 학습 방식과 작업 환경, 그리고 손의 정밀도에서 동시에 폭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휴머노이드는 더 이상 시연용 개념이 아니라 노동을 실제로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의 갈림길 앞에 서게 됩니다. 한쪽에서는 로봇 노동이 인간을 생계 노동에서 해방시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서사의 이름이 바로 보편적 고소득 UHI입니다. 이 관점에서 인간은 더 이상 먹고 살기 위해 일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됩니다. 생존 노동이 줄어들수록 위로 올라오는 것은 창작과 연구, 그리고 자아 실현입니다.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훨씬 더 차가운 결말을 경고합니다. 디지털 초지능이 중심이 되면 인간은 시스템의 주체가 아니라 주변 장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두 관점이 겹치는 지점은 기술의 속도가 사회의 규칙을 앞지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핵심 쟁점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닙니다. 같은 로봇이라도 누가 소유하고 누가 통제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문제는 기술 발전보다 제도 설계가 늘 한 발 늦는다는 데 있습니다. 앞으로의 사회는 자동화의 수준보다 통제의 방향에 따라 전혀 다른 얼굴을 갖게 됩니다. 즉, 미래를 가르는 것은 로봇의 성능이 아니라 사회가 만드는 규칙입니다. 국가와 사회가 해야 할 일은 사후 대응이 아니라 선제적 설계입니다. 특히 전환기에는 일자리 감소와 직업 불안정에 대응할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통요의 시대가 저절로 오지는 않습니다. 아무 준비가 없다면 통요는 모두의 것이 아니라 소수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논쟁의 본질은 로봇의 등장 자체가 아니라 인간 사회의 선택에 있습니다. 바로 그 선택의 결과로 AI 시대의 돈과 권력은 이제 코드보다 공장과 전력망, 데이터 센터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AI의 패권은 소프트웨어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반도체와 전력과 데이터 센터 같은 물리 인프라가 AI 시스템 전체를 떠받치는 중심축이 됩니다. 겉으로는 미국 빅테크가 주도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질 수혜는 제조 역량이 있는 아시아로 흘러갑니다. 보고서가 강조하는 첫 번째 비대칭은 미국 상위 5개 테크 기업이 2026년까지 AI 인프라에 약 7천억 달러를 투입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비용의 4분의 3 이상이 대만과 대한민국의 반도체와 장비 제조 기업으로 직접 흘러들어갑니다. 그래서 미국의 거대한 투자에도 미국 자체 GDP 기여는 약 0.2% 수준으로 거의 0에 수렴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반대로 시장이 과열서사를 말할 때 한국은행은 2026년 2.0%, 2027년 1.8%라는 훨씬 차분한 성장 경로를 제시합니다. 물가 역시 2026년 2.2%에서 2027년 2.0%로 점진적 안정화를 예상해 한국의 AI 수혜를 과열보다 관리 가능한 성장으로 해석하게 만듭니다. 즉, 한국의 스토리는 폭주가 아니라 통제된 자신감에 가깝습니다. 이 안정성의 바닥에는 일본의 무역 제재 이후 더 강해진 소부장 경쟁력이 깔려 있습니다. AI 자본은 결국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보다 실제 장비를 만드는 나라에 더 무겁게 쌓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단순한 하청기지가 아니라 AI 시대 국부를 흡수하는 전략 거점으로 다시 일으켜야 합니다. 그 중심 사례가 바로 25년 이상 이어진 삼성전자와 엔비디아의 협력입니다. 이 구상은 5,000개 이상의 엔비디아 GPU를 공장 인프라 전반에 투입하는 수준으로 설명됩니다.
설계에서 공정관리와 품질 보증과 최적화까지 제조의 전 과정이 AI에 의해 연결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전통적 팹이 인간 오퍼레이터 중심이었다면 AI 메가팩토리는 디지털 트윈과 지능형 로봇이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는 체계입니다. 여기에 HBM과 비메모리 파운드리를 함께 쥔 한국의 구조적 강점이 겹칩니다. 보고서는 삼성전자가 초당 11기가비트 이상의 처리 속도를 갖는 HBM4를 엔비디아에 적기출하했다고 짚습니다. 하지만 반도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와 메가팩토리가 커질수록 가장 큰 병목은 계산이 아니라 에너지 수급이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의 원자력 기술과 SMR 밸류체인이 또 다른 지렛대로 부상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두산에너빌리티와 삼성물산 같은 기업들이 미국의 에너지 스타트업과 빅테크와 함께 글로벌 SMR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즉 AI 시대 한국의 수혜축은 반도체 하나가 아니라 제조와 전력과 공급망이라는 복수의 엔진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AI 인프라 시대의 패권은 누가 더 똑똑한 모델을 만드느냐보다 누가 더 많은 물리세계를 통제하느냐의 문제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구조를 이해하면 왜 미국의 투자 이익 상당 부분이 한국 제조업으로 이동하는지 설명이 끝납니다. 정리하면 한국이 흡수하는 것은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AI 시대의 돈과 권력 그 자체입니다. 그 돈과 권력이 실제로 어디에서 작동하는지 보면 답은 한국의 AI 메가팩토리 현장입니다. 첫 번째 축은 삼성과 엔비디아의 협력이 만들어내는 제조 시스템의 재설계입니다. 핵심은 5만 개 이상의 GPU가 공장 전체를 하나의 지능 시스템으로 바꾼다는 점입니다. 이제 반도체 공장은 사람이 관리하는 설비가 아니라 AI가 스스로 최적화하는 공장으로 이동합니다. 설계에서 공정, 품질, 최적화까지 연결된 전 과정이 하나의 AI 루프로 묶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변화는 AI가 분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 판단까지 실시간으로 개입한다는 사실입니다. 디지털 트윈은 이 메가팩토리의 핵심 운영 언어가 됩니다. 겉으로는 공장 자동화처럼 보이지만 뒤집어보면 제조 경쟁력의 본질이 소프트웨어화 되는 순간입니다. 두 번째 축은 한국이 쥐고 있는 반도체 병목, 바로 HBM4와 파운드리입니다. 삼성은 4나노 파운드리 공정을 적용한 HBM4를 초당 11기가비트 이상의 속도로 제시했습니다. 메모리만 강한 것도 아니고 파운드리만 강한 것도 아니라는 점이 한국의 결정적 차별점입니다. 둘을 동시에 가진 공급망은 드뭅니다. 빅테크가 자체 팹을 꿈꿔도 바로 대체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승부는 성능과 생산 두 축을 함께 잡느냐로 갈립니다. 하지만 AI 시대의 더 큰 병목은 칩 다음 바로 전력입니다. 거대한 데이터 센터와 메가팩토리는 결국 전기를 먹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원전 기술과 SMR 그리고 ESS가 하나의 에너지 패키지로 다시 평가받기 시작합니다. 이 가치 사슬에는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에너빌리티, 삼성물산 같은 플레이어가 동시에 들어와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력이 보조 인프라였다면 이제는 AI 산업의 성패를 결정하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AI 캠퍼스가 성립하려면 전원 공급, 저장, 안정성이라는 세 조건이 함께 맞아야 합니다. 세 번째 축은 설비가 아니라 사람, 즉 한국 엔지니어를 둘러싼 인재 전쟁입니다. 글로벌 빅테크는 이제 한국을 단순한 생산기지가 아니라 직접 채용해야 하는 인재 시장으로 봅니다. 이 흐름이 상징적으로 드러난 장면이 바로 한국 인재를 향한 공개 러브콜이었습니다. 지금 가장 수요가 높은 영역은 칩 설계와 제조, 그리고 AI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이해하는 인력입니다. 중요한 건 한국 인재가 값싼 노동력이 아니라 공급이 제한된 전략 자산이라는 점입니다. AI 산업의 중심 국가는 칩, 전력, 인재가 수직으로 쌓여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강점은 이 세 요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국가 안에서 겹친다는 데 있습니다. 이 교차점이 실제 산업에서 작동할 때 한국은 단순 공급국이 아니라 운영 중심지로 바뀝니다. 다시 말해 한국은 AI를 사용하는 나라가 아니라 AI를 굴리는 나라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메가팩토리, HBM4, 전력, 인재가 한 축으로 묶일 때 한국의 존재감은 압도적으로 커집니다. 그래서 한국은 AI 시대의 주변부가 아니라 가장 물리적인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이제 중요한 질문은 하나로 보입니다. 그 해답의 실험이 이미 전남 신안군에서 시작됐습니다. 햇빛연금은 재생에너지 수익을 주민 배당으로 환원하는 모델입니다. 핵심은 발전 이익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 안에서 다시 순환한다는 점입니다. 실제 소득 효과도 작지 않았습니다. 거주지와 지분율에 따라 분기 최대 230만 원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현재는 전체 인구 약 4만 명 중 15,000명 이상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 현금 지급이 아니라 아동 수당과 정주 정책까지 결합한 구조입니다. 전국이 인구 감소를 겪는 동안 신안군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신안군은 2023년에 179명, 2024년에 136명의 순증을 기록했습니다. 지방 소멸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공간에서 오히려 사람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무인도 4곳이 다시 유인도로 전환됐다는 사실입니다. 유인 섬수 역시 77개에서 81개로 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정주 조건 자체를 바꾼 사건입니다. 기본소득은 도시의 생존 노동 압박을 낮추고 다른 삶의 선택지를 열어줍니다. 즉 지역 소멸 문제를 현금 배당과 자원 공유로 뒤집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구조를 단순화하면 자원에서 수익이 나오고 수익은 주민에게 돌아가며 그 결과 사람이 남습니다. 이 모델의 바닥에는 에너지 자원, 그 위에는 배당, 그 위에는 공동체 회복이 쌓입니다. 결국 기본소득의 의미는 돈을 나누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억지로 해야 하는 노동이 줄어들수록 사람은 진짜 하고 싶은 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면서 동시에 산업전환정책이기도 합니다. 노동중심 사회에서 자아실현 중심 사회로 넘어가는 분이 여기서 열립니다. 신안군 사례는 자원이 있다면 기본소득도 인구 반전도 삶의 전환도 가능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자원이 이제는 땅이 아니라 눈앞에 겹쳐지는 정보와 기계가 읽는 데이터로 이동합니다. 이 섹션의 핵심은 2027년에 권력이 누구 손으로 넘어가느냐입니다. 스마트폰 이후의 인터페이스는 손안의 화면에서 시야 전체로 이동합니다. 이 변화는 기기 교체가 아니라 현실 인식 방식의 교체입니다.
스마트 글래스는 번역과 내비게이션, 라이브 캡션 같은 기능을 현실 위에 바로 얹습니다. 핸즈프리 컴퓨팅이 일상화되면 사람은 화면을 보는 대신 공간을 잃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정보 접근성이 곧 계급이 된다는 점입니다. 같은 회의실에 앉아도 어떤 사람은 상대의 맥락을 보고 어떤 사람은 표면만 봅니다. 왜 이 격차가 치명적이냐면 협상과 거래의 출발선 자체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프리미엄 구독형 메타데이터는 현실 공간을 거대한 유료 정보 레이어로 바꿉니다. 결국 사람은 같은 장소에 있어도 데이터가 있는 자와 없는 자로 갈라집니다. 이제 웹에서도 더 큰 전환이 시작됩니다. 에이전틱 웹에서는 사람이 클릭하던 일을 에이전트가 명령처럼 처리합니다. 검색과 비교, 실행의 주체가 인간에서 AI 에이전트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준 중 하나가 바로 MCP입니다. MCP는 AI가 외부 데이터와 도구를 안전하게 연결해 맥락을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예전 웹이 화면을 보고 버튼을 추측했다면 이제는 사이트가 스스로 구조를 선언합니다. 즉, 인간을 위한 비주얼 레이어 아래에 기계를 위한 데이터 레이어가 새로 생깁니다. 이 차이는 화려한 디자인보다 기계 가독성이 더 중요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결제까지 에이전트가 맞는 순간 상거래의 주도권도 완전히 바뀝니다. AP2는 쇼핑 판단과 결제 자격 증명을 분리해서 신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핵심은 인간이 쇼핑몰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검색도 장바구니도 결제도 대화 한 번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미래의 승자는 더 예쁜 화면을 가진 쪽이 아니라 더 큰 데이터 그릇을 가진 쪽입니다. 좋은 데이터 그릇은 취향과 대화, 구체적 니즈가 겹치는 지점에서 생깁니다. 이 그릇 안에 독창적인 인간 데이터가 쌓일수록 외부 에이전트는 더 자주 연결하려고 합니다. 이제 서비스 설계의 질문도 어떻게 만들까에서 무엇을 왜 담을까로 바뀝니다. 개인도 예외가 아니라 자신의 고유한 관점과 기록을 하나의 데이터 자산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기업 역시 앱을 잘 만드는 회사보다 에이전트가 읽기 쉬운 회사를 더 높게 평가받게 됩니다. 정리하면 2027년의 권력 재편은 인터페이스와 웹, 그리고 경제 논리가 동시에 뒤집히는 사건입니다. 같은 현실을 보더라도 누군가는 정보를 사고 누군가는 정보 없이 반응하게 됩니다. 결국 권력은 화면에 있지 않고 시야와 스키마와 데이터에 있습니다. 2027년의 승자는 기술을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데이터 그릇을 설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 그릇 끝에 결국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기술을 소비하는 사람을 넘어서는 순간은 무엇을 왜 만들지 스스로 정의할 때 시작됩니다. 이제 가치의 중심은 하우에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구현이 어려웠던 시대에는 만드는 능력이 귀했지만 이제는 방향을 정하는 능력이 더 희소합니다. 하우의 가치가 줄수록 화트의 가치가 커집니다. 그리고 화트의 가치가 커질수록 Y는 가장 비싼 질문이 됩니다. AI는 실행의 비용을 낮추지만 인간은 선택의 의미를 만듭니다. 앞으로의 경쟁은 더 잘 만드는 경쟁이 아니라 더 깊이 묻는 경쟁입니다. 기술 장벽이 무너질수록 희소성은 기술 바깥으로 이동합니다. 결국 인간에게 남는 핵심은 욕망과 철학과 상상력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단순한 시장이 아니라 실험장입니다. 고속 네트워크와 밀집된 도시와 높은 교육 수준이 한 나라 안에 압축돼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은 새로운 자동화 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용력이 매우 높은 공간입니다. 같은 기술이 들어와도 어떤 사회는 멈추고 어떤 사회는 바로 일상화됩니다. 그래서 한국은 기술과 자본이 미래 사회의 작동 방식을 검증하기에 가장 효율적인 무대가 됩니다. 이제 개인에게 필요한 전략도 분명해집니다. 개인은 자기 안의 고유한 열망을 데이터 자산으로 축적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데이터의 양이 아니라 그 사람만의 맥락이 담겨 있느냐입니다. 취향의 기록이 쌓이고 질문의 기록이 쌓이고 선택의 이유가 쌓일수록 당신의 데이터 그릇은 단단해집니다. 이 그릇은 단순한 저장소가 아니라 미래의 서비스와 기회를 낳는 출발점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누가 가장 큰 기회를 가져가게 될까요? 핵심은 다수가 아니라 소수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기술이 쉬워질수록 평범한 구현은 더 이상 차별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까지 남는 경쟁력은 기능보다 위에 있는 철학의 층입니다. 무엇을 만들까보다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왜 이것을 꼭 만들어야 하는가입니다. 스티브 잡스와 일론 머스크를 특별하게 만든 것도 결국 기술 자체가 아니라 인간적인 집착과 상상력이었습니다. 앞으로 큰 부와 권력은 더 많은 코드를 가진 사람보다 더 선명한 세계관을 가진 사람에게 모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준비는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테스트베드 위에서 이것을 먼저 해내는 사람이 다음 시대의 주인이 됩니다. 정리하면 하우는 싸지고 화트는 중요해지고 화이는 결정적이 됩니다. 2027년의 진짜 승자는 기술을 가장 잘 쓰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다움을 가장 깊이 설계한 사람입니다.